안녕하세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진행해야 돼서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국립동방대학교 한국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연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 이제 1-1-2 세션장을 맡게 됐는데 괜히 막 긴장이 되네요. 저희 학교에서 컨퍼런스도 개최도 해보고 주최도 해보고 뭐 진행도 해봤는데 오늘 많은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앞에서 좌장을 하려고 하니 조금 긴장이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졸릴 수 있으니까 질의응답 좀 활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은 발표가 오늘 총 10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지연이 돼서 발표 한 분당 10분, 질의응답 포함해서 10분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발표자분들께서 어디에 나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지를 안내를 받지 못해서 자유롭게 이제 편하신 대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PPT는 여기서 PPT를 직접 보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앉아서? 네. First one. 왜냐하면 그거 안 보이면 보여. 아니 자기 자신이 이걸 보고 있으면 힘들어. 내가 어디 I think it would be better. I sit down.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앉아서 그냥 직접 빨리 넘어가서 우리 시간을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제 토픽 대비 외국인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및 챗GPT 활용 방안 연구로 키르기즈 국립대 서현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즈 국립대학교 서현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제목은 AI 기반 챗GPT 활용 다문화 한국어 교육 사례 연구이고 다문화 교사단 언어 역량 보완과 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하고 그 최영찬 교수님이라고 그 IT 교수님하고 그 학생인 주만걸 학생을 같이 이제 3명이 공동 저자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러시아권 학습자가 토픽 중심 준비 시 겪는 주요 어려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습자들은 어휘나 문법적인 어려움 그리고 문장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말투,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면 다 마찬가지겠죠. 빠른 말투나 생략 표현, 연음 등으로 인해서 듣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한국어 특유의 논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제한된 어휘력, 그 다음 띄어쓰기, 철자법에 대한 미숙함으로 쓰기에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픽 읽기를 보면 다양한 유의어와 유사 표현으로 인해서 읽기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 받침과 이와 관련해서 음운 변화, 장단음, 고점, 억양 차이, 문제 차이에 대해서 발음이나 음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유형에 따른 교육적 제약 요인을 고찰해보면 첫 번째는 러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교사와 토픽 준비 과정에서의 교육적 제약입니다.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설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러시아 문법의 구조적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맥락상 다르게 사용하는데 러시아어는 이제 하나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도 전달이 실패하면
학습자들이 학습 단절로 이어지지만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학습자들의 환경에 좀 적응이 되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의 어려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의 의도를 충분히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자 오류가 화석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문화적 거리감인데 러시아어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어는 간접적, 완곡한 표현으로서 학습자가 활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가 미숙한 러시아권 교사의 토픽 지도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제약입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고급 학습이나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음이나 활용 표현 지도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토픽 지도, 그러니까 토픽 시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토픽 2 4급에서 이제 6급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문법 항목이나 고급 어휘 지도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학습 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좀 미흡한 경우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통합적인 언어 역량 함양에 부정적이고 학습자 동기 유발과 몰입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또한 평가의 일관성 부족으로 학습자들의 동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AI를 활용한 토픽 시험 대비의 언어 장벽 극복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지 교수학습의 보조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서 교수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을 했는데 이거는 실시간 번역 등의 이해 가능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네이버 팝하고 구글 트랜스레이션, 그 다음에 네이버 딕셔너리,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에 제공하는 한국어 기초사전이나 한국어 외국어 학습사전, TTS 등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서 자기주도 학습, 언어의 자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수명도가 낮은 러시아권 교사를 위한 AI 도구 활용 전략입니다. 고급 문법 설명이 가능하고요. 발음 지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자 발화를 STT, 그러니까 Speaking to Text라고 해서 말한 것을 이제 문자로 변형을 해갖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TTS, 이거를 활용을 하면 정확한 이제 발음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덕스나 챗GPT를 활용해서 장문 첨삭 및 논리 지도가 가능하고요. 칸바나 구글 폼, 퀴즐릿들을 활용해가지고 시각적인 자료를 해서 어휘 포스터, 문법, 단어 플래시 카드 등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어순 오류, 조사 등의 생략 진단 등을 해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 가능하고요. 이제 어휘 지도도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발화 훈련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TS나 STT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발화 내용 분석, 청해 능력의 향상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 숙련도가 낮은 한국인 교사를 위해서는 IT 도구가 장문 피드백 시스템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덕스나 패들릿을 활용해서 공동 작업 혹은 자동 오류 탐지, 문장 교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 번역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파고나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수업 중에도 즉각적으로 학습자들이 이해를 못한 경우에는 러시아어 번역을 하거나 개념 설명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나 오피스를 활용해서
자료를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수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AI의 활용 효과를 보면 심리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언어 기능 향상, 그 다음에 교사 부재 상황에서의 보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준비, 지원에 도움을 줍니다. 문화 언어의 미묘한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하는 데는 한계와 유의사항이 있는데 문화적인 맥락과 언어 뉘앙스 해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비판적인, 그러니까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면은 학습자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 및 언어 추로 능력 발달에 저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AI가 억양이나 감정, 표현, 담화 맥락 등 비언어적인 요소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의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I 교육의 효율성은 단지 보안 도구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술 도구 및 챗GPT를 활용한 토픽 준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읽기, 듣기 시험 준비로 다음에 예를 했는데 제가 제출한 논문은 이제 한참 챗GPT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사용했던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이거 준비를 하면서 좀 바꿔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해당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 그 토픽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본이나 음성 파일이 같이 제공되는데, 혹시 이제 그 대본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0번. 감독님은 광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시나요? 자, 이런 오디오 자료를 스피치 텍스트.ai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문자로 제공을 해서 학습자들한테 정확성을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 자, 그 다음 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 문제 자체를 챗GPT에 넣어서 정답과 정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명령어를 넣을 경우에는 제가 좀 자르긴 했는데 제일 위에 정답이 먼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처럼 왜 이게 정답일까? 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로는 도표, 그림, 시각정보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정답과 정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명령어를 쳤을 경우에 이렇게 보기별로 분석을 해서 정답이 되는 것과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명령어로 저희가 사용을 하면 그 결과가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사용된 표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바뀐 문장, 그 다음 이제 추가 설명으로 두 개의 의미와 이제 예문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문제인 경우인데요. 쓰기 문제 이제 51번, 52번 문제에서 나타나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명령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A에 첫 번째 들어가는 거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경우를 제시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표현, 가능한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학습자들의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53번 그래프 분석하기 문제나 54번 주제 쓰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챗 GPT가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제 학습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글을 다 완성했을 경우에는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활용해가지고 발음을 점검할 수 있거나, 학습하는 과정에서 음성 지원을 활용을 해서 모바일 챗 GPT로 한국어 대화도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수와 학습자의 경험 기반의 성과를 우선 보면 저희는 이제 아이콜 개념으로 챗 GPT 기반 AI 피드백 체계로 확장해서 실제 수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수업 기간은 한 10개월 동안 주 2회, 회당 90분 내외의 수업을 했고, 교육 구성은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이중교사 1인과 러시아어가 미숙한 한국인 교사 1인, 그 다음에 한국어 비전공 학습자 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 첫 번째는 문법 학습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장문 실습, 피드백을 했으며, 발음 교정, 질의응답, 자율학습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챗GPT 기반 언어 모델은 학습자의 문맥적 질문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상호적이고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적 학습 파트너로 기능을 했습니다. 다문화 AI 보안 기반 자기 주도형 구성 요소별 역할을 보면 챗GPT는 문법 설명, 어휘 지도, 장문 교정, 실시간 피드백을 사용을 했고요. 교사는 문화적 맥락 해석, 수업 설계, 보류 오한 지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학습자는 자율학습자로서 AI 피드백 수용자고 실전 적용자입니다. AI 도구는 TTS, STT, 번역기, 칸바 등을 사용을 했고요. 학습 보조 도구는 사전학습, AI 훈련, 교사 피드백, 반복적 내재와의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수업 구성이 전략 도구 매핑을 보면 장문 주도는 챗GPT, 구글 넉스를 사용해가지고 실시간 피드백 제공, 문법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어휘 지도도 역시 챗GPT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예시를 제공을 받아갖고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발음 훈련도 TTS나 STT를 사용해서 발음 훈련했습니다. 다자 협력 기반 교수 전략 모델을 보면 챗GPT 기반 한국어 교육 모델에서 교사 역할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영역의 상호 보완을 통해 역할 분담,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챗GPT, 번역기, TTS, STT, 그다음 문서 협력 도구 등 복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수업 구성은 문법, 발음, 장문, 피드백, 반복 학습 구조로 했으며 피드백 체계는 AI 피드백, 그 이후에는 교사의 보완, 학습자가 자기 수정을 하고 평가로 연결을 했습니다. 학습자 중심화되어 있는 학습 환경이고 반복 피드백 기반 맞춤형 자료 구성 및 자율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교육적 시사점을 보면 AI 기반 학습 전략의 실용성과 교육적 파급력은 입증이 됐습니다. 교사 간 언어 능력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기반으로 AI 도구를 통합한 협력형 수업 설계의 가능성도 뒷받침했으며 미래형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AI가 주는 해답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정답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 교수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오류를 직접 걸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저희 교수자들의 하나의 과제이자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여대 박은선입니다. 저는 지금 토픽 활동을 통해서 토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듣기, 읽기 같은 경우는 와, 저 정도로 나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가로가 두 개가 있으면 그게 5점, 5점 해서 어휘랑 그 문법이 2점, 3점 또는 3점, 2점 그렇게 채점 기준이 되거든요. 그때 아까 보였던 부분에서 변경하고 싶다 예약을 그 다음에 그 AI가 추천했던 바꿀 수 있는 이미 같은 의미인데 바꿀 수 있는 걸로 변경하고 싶다 하고 바꾸고 싶다. 근데 거기서 AI가 피드백을 줄 때 실제로 우리가 채점을 할 때는 변경하고 싶다와 바꾸고 싶다는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저기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해봤던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연결이 안 됐어요. I forget the page. I think it's yes, the previous one, yeah.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제외를 하고 얘한테 이제 그 챗GPT한테 빈칸에 들어갈 맞는 말을 찾으라고 하면 이 선택지에 있는 답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여기 이제 답을 가지고서 여기 적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라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가 가장 정확할까? 그러면은 얘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을 얘는 이제 정확한 정답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가능한 정답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채점 기준에 따라서 얘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쓰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얘가 말한 그 답은 그 출제 의도에 있거든요. 그 바로에서 앞뒤에 그 힌트를 넣어야 되는 거고. 네. 맞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쓰기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쓰기가 기계로 다 채점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차이점들까지 채점할 때 기준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저기 두 개가 자연스럽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저거 두 개에 점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표현들만 나오는 건지 그때 이제 54번으로 갔을 때는 더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랬을 때 그 학습자들이 득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이게 난이도별로 같은 의미지만 이거는 2급, 2급, 3급 그런 것까지 나오는지 저는 단순히 기분해서 이제 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시 내가 뭐 2급 학습자다 그러면 나는 2급 학습자인데 그러니까 명령어를 좀 구체적으로 넣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정답의 채점 기준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그 채점 기준을 명령어로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사용할 경우에는 명령어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학습자 중심의 대안적 교수법 러닝을 중심으로 논문집에는 326페이지거든요. 320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파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라비 카자 국립대에서
온 손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코리안 파운데이션 학연 교수로 이번 학기 처음 이제 카지아 국립대에서 한 학기를 지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거의 20년을 이제 강의를 했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이 아니고 좀 전에 발표하셨던 선생님 내용이 챗 GPT, AI. 지금 우리 선생님들 좀 이제 얼굴을 뵈니까 AI, 챗 GPT 이러면 아이고 벌써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연배의 선생님들이 좀 보이시는데 저도 챗 GPT를 아주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뭔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가르치는 방법, 나의 교수법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 잘 전달하고 그 학생들이 정말 이 글로벌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수법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학교마다 상황들이 다르고 교실 환경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학을 열심히 해서 그 한국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으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제가 왜 또 질문을 하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좀 본인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이 주로 듣는 입장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한번 선생님들의 교수 방법 나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지? 한번 잠깐 1초 정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학생들이 말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으시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죠? 수업 강의 문법도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연습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계획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수업대로 흘러가지 않았고요. 일단 실수가 너무 부족했다 보니 수업 시간에 문법을 설명하고 연습하고 말하기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전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죠 알마티에서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수업의 질은 교수의 수업의 질은 월급에 비례한다. 예, 아니 웃으시는데 동감하시죠? 근데 아마 제 오늘 발표가 선생님들에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어떤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티미디어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어학 수업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이제 일단 저는 한국대학에서는 앉아서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앉아서 수업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시청각 자료나 필기나 판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조금 더 재미있고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 참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왔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의 교수법을 한번 뒤집어 볼까? 한번 바꿔볼까? 한 학기에 한 번만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수업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못지않은 플립 러닝이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블렌디드 러닝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수법이 소개되고 있고 그것들이 대체로 영어이기 때문에 저게 또 뭐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블렌디드니까 뭘 섞었다라는 말이 되겠고 이제 플립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뒤집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뭘 뒤집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훨씬 쉽게 이제 교수 방법들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플립 러닝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플립 러닝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이제 교수자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 수업은 어떻게 이 플립 러닝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꼭 언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동방학, 뭐 한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 플립 러닝을 다 이제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럼 내 수업에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뭐 액션 러닝, 뭐 토론 학습,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플립 러닝 학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인데요. 이제 선생님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 중심일까? 아니면 내가 학습자를 많이 생각하는 게 학습자 중심일까? 학습자를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학습자 중심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립 러닝으로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합니다. 자, 플립 러닝은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를 역진행 수업 또는 거꾸로 수업, 또 뭐 거꾸로 수업, 네,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 러닝의 의미를 보면 이제 저는 여기 보면 획 뒤집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다라는 의미보다 획이라는 말에 저는 좀 더 마음이 많이 갔거든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 이제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죠? 일반적인 방법, 뭐 전통적인 방법,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획 뒤집어야 됩니다. 획 뒤집어서 완전 이제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방법적인 면에서 좀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이제 전통적인 수업을 뒤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이다라는 말씀에서 주는 느낌이 있으세요? 전통적인 것? 올드한 것? 안 좋은 것? 뭐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통은 좋은 것,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전통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전통적인 수업을 뒤집었다고 해서 전통적인 수업 방법은 나쁜 거야,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다,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통적인 방법과 이제 플립 러닝에서 사용하는 이제 교수 방법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다 담진 않았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발표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수업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이제 교수님이 내준 과제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수업 전, 그리고 수업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 또 이제 이후에 이제 한 3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가르칠 핵심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먼저 숙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문법 설명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부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간이 많이 이제 할애가 되고, 그리고 좀 개념적인 것, 이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개인 차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학습자들끼리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 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영상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이해한 것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내가 동료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자기 공부가 되고 또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교감과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 학습을 지향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립 러닝의 그 기본 구성은 이렇게 이제 프리 클래스, 요거는 집에서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동영상 강의 나오니까 선생님들 마음이 부담되시죠? 뭐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드셔도 되고요.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은 이미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는 녹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유튜브에 뭐 이렇게 일부 공개를 해서 우리 학습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아마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내 노트북으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든지 해서 내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클래스 본 수업에서는 그 선행학습을 기반해서 학습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뭘 배웠는지 그럼 오늘 내가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플립 러닝의 이제 목적은 어쨌든 학습자 중심,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지식을 배우는 것,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데 대한 자유와 즐거움을 제공해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좋아요. 다음 수업 때 기대돼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목적은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 교감을 통해서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것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요. 학습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플립 러닝 수업을 해야 하는가? 꼭 해야만 하는가?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하셨던 교수 방법들을 이제 내가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뭔가 다른 교수 방법을 이 플립 러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학습자들에게 좀 자극이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수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그 필요한 핵심 단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중앙아시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판적 사고, 소통 교감력, 이제 창의 융합력, 문제 해결력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내용 설명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플립 러닝을 이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 해보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한 수업을 한번 이제 반성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선생님들의 학교 이제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컴퓨터와 시청각 자료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이라면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강의 환경들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또 수업 방법은 아날로그에 맞춰서 2G 환경으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어때요? 5G 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챗GPT를 사용하는 젊은 학생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너무나 세대가 달라서 우리가 그들의 세대, 그들의 사고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고착화되어 있고 내 교수법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획 뒤집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교수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를 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고 외우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네,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이제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 내재화, 나의 지식으로 내재화되지 않고 좀 단기 기억에서 좀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요거는 이제 한국의 교육방송 EBS에서 이제 자료를 보여준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강의 듣기는 이제 효율성을 봤을 때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강의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 수업의 효율성은 5%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청각 수업, 강의 보기, 집단 토의가 50%가 해당하고요. 서로 이제 네가 배운 것들, 알게 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동료에게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입으로 발표함으로써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효율성 또는 만족도가 90%까지 달하더라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조용하게 듣기만 하는 강의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파란색 부분이 월등히 이제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그러면 플립 러닝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모형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플립 러닝 안에도 이제 뭐 기본적인 3가지의 유형의 모형들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라는 모형이 가장 이제 플립 러닝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 파트너에 맞게 이제 숫자 이니셜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3가지 구성 기억나시죠? 프리 클래스 그리고 인 클래스, 포스트 클래스 이 3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 클래스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교수자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뭐 수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교수자가 해야 될 내용들이라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강의를 듣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는 이제 역시 평가 단계인데요. 그러면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죠? 개념이라든지 이론적인 것들을 들었으면 그 수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퀴즈라든지 이런 쪽지 시험 같은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 클래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교수자가 선행 학습한 내용과 오늘 배울 내용들의 어떤 연계점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T를 보시면 이제 팀 액티비티라고 해서 어쨌든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학습자들이 서로 동영상을 통해서 선행 학습한 내용들을 서로 토의하고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서로 이제 지식을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N 부분에는 이제 교수자가 여기에서는 이제 The lecture라고 해서 그럼 지금까지 교수자는 뭘 하냐? 별로 할 말이 없었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강의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뭐 잘못 이해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학습자들 간에도 서로 피드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팀이 내용의 적합성, 내용의 어떤 깊이, 내용의 어떤 뭐 발표의 태도, 그다음에 팀별 조력, 뭐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어느 팀이 잘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자도 여기에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이 한 피드백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수자는 이제 학습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제대로 잘 이해했나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배워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블레이션 총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포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뭐 오늘 뭘 배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성찰하는 학습 단계인데요.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플립 러닝. 그러면 내 삶에서 그럼 뭐 내가 오늘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웠는데 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이제 교수자가 해야 하는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삶에서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교수자의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 진도만 나가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걸 알려주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교수자의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기존의 수업과는 좀 다른 역할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여기 이제 교수자의 역할, 역량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수자의 역량 요구는 이제 사전에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과제 유형 그리고 교수 전략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좀 학습자 분석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조용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장점, 단점 이런 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셔서 좀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질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교수 설계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잘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클래스에서는 일단 교수님들께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숫자를 배울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미리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제 인클래스에서는 그걸 와서 이제 교수자가 대신에 과제 활동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교수자로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했지? 동영상 봤지? 끝이야? 하고 싶은 말 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해서 어떤 팀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해를 했는지 우리 팀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서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자의 핵심 강의를 통해서 오늘의 수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 이제 학습 일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아마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과 제안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플립 러닝은 수업의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 이제 교수자의 강의를 예습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수법입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 필요 이상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토의하는지 어떻게 발표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학습자들이 좀 잘 못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자 입장에서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 잘 못 만드는데 이런 이제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공간 이런 제약 없이 학습자 이제 그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자 개별화 교육, 학습자 개개인의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플립 러닝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9월부터 시작된 학기에 한 번이라도 플립 러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어떤 교수 방법을 한 번 정도 바꾸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수업은 전통적인 게 가장 좋기도 한데 선생님 말씀은 한 번쯤은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건데요. 일단 이제 그 유형론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선생님 9분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잠시 이렇게 좀 뒤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잘려서 안 나와요. 네, 잘려서 안 나와요. 자, 제가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에게 우즈베이어를 가르치는 우즈벡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한국어와 우즈베거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우즈베거를 가르치는 유튜브 선생님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쉽게 배울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학생들은, 우즈벡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잘 하기는 하는데 이제 형용사, 그러니까 용어의 그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어렵지 않아요 한국어 배우는 거.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틀려? 그랬었는데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우즈베크를 조금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여기서 우즈베거와 한국어를 이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한국어 우즈베거는 이제 제가 교차적 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뭐 저도 한번 가보았어요. 이게 그 무료 영어까지 해서 다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이 접사가 마지막에 붙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나도 우즈벡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우즈벡 학생들도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 그 딕슨에 여기 잘려버렸네요. 딕슨이 2004년도 책,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세계 각 언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물론 거기에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바꾸면서 옆에 언어도 그래서 그 저기 발표집에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딕슨이 형용사를 세계 각 언어의 형용사를 나누었는데 서술 기능 쪽에서는 동사에 가까운지 동사가 아닌 쪽의 형용사가 그 기준으로 A, B 타입으로 나누고 수식 기능, 그러니까 MP 명사구 내에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 한국어 같으면 관형 사용 어미를 사용해서 뒤에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그 부분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쪽에 가까운지 명사가 아닌지 명사처럼 움직이는 것과 명사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언어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열심히 그 정말 이만큼 두꺼운데 우즈베거가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이 튀르키예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즈베거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라는 주장들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잘못된 그런 그 정보에 보면은 우즈베거랑 이제 그 똑같이 간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유료 아니고 무료라서 거짓말하면 안 돼. 말해봐. 딕슨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가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형용사는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튀르키예랑 같은 튀르키어 계열이라고 해서 똑같을까? 여기에서 저의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답은 못 얻었어요. 지금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이후에 저에게 많은 지적질과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동사 아닌 걸로 나눈다라는 것은 쉽게 말했을 때 우리 이제 한국어 같으면 아이가 예쁘다처럼 예쁘다 형용사 자체가 자동차처럼 다른 문법 요소 필요 없이 스스로 기능을 하는 그런 것과 영어 같으면 그냥 프린트를 하지 않고 이즈 프린트 이즈라는 대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영어랑 한국어 이제 아까 MP 명사구 내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변화를 일으켰죠. 예.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우즈베크는 어디에 속할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4개 나눈 것을 기준으로 여기 다 잘라버렸는데 표 1, 아까 제가 딕슨 2004년도 그 표를 기준으로 4 유형으로 나누면 이런 보기 드문 유형들도 있고 여기 이제 튀르키예가 여기 속한다고 하고 이제 한국어가 일본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어, 일본어, 우즈베크어 다 교차가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어는 일본어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랑 한국어랑 거의 같다고 볼 정도로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케이요시나 케이요시라고 해서 이 형용사는 우리의 동사랑 같아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있고 이 기본형이 이 마지막 이가 프로 바뀌면서 이게 우리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형에서. 근데 얘는 P레이해서 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얘는 지금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쁘지 않다면 P레이 대화 나인데 만약에 명사라면 학생 뭐 선생님이 아니다 하면 센세이 대화 나이 이렇게 명사랑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슷한 일본어와 한국어도 형용사에서 이 개유시나 개유시 두 개 종류가 있어서 얘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떼서 얘는 다른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보면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왜 우즈베크는 어디에 들어가지? 어쨌든 직접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처럼 학생들이 가끔 형용사에 이렇게 그 영어에 is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비동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비문이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 우즈베크 학생들도 자 바로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학습자들이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죠. 학습자 문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들을 보면 이게 우즈베크에서의 그 형용사 자체 기본형 그대로 쓰는 요 형태. 그러니까 꼭 명사에 우리가 학생이에요, 선생님이에요 하는 그 형태로 형용사를 넣어놓고 명사처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연구의 이제 한계가 많은 학습자 대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기급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이제 뭐 3, 4급, 5, 6급 이렇게 갔을 때 이 뭐 달라지는 양상이 정말 이게 이 1기급 때는 우즈베크어가 형용사가 명사에 가깝고 한국어는 형용사가 동사에 가까워요. 이렇게 나눠지는 그거의 영향이라면 좋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좋겠는데 아직 그 연구 제가 이제 이 숫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더 봐야지 되는 상황인데 한국어 형용사를 모국어 우즈베크어처럼 명사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3급, 4급에 가면 물론 이런 형태들은 우리 이제 필요하다는 우즈베크 학생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권도 필요하다를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동사니까요. 동사처럼 활용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워지다 형태 못 붙이는 것들. 그래서 아워지다가 붙었을 때는 형용사가 동사로 분사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활용도 동사처럼 해야 되는데 그 분사 전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동사 활용에서 이제 오류가 나는 상태들이죠. 여기도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아워하다가 붙어야 되는 그런 형태들인데 여기 이제 제가 어쨌든 본 학습자 그 자료에서는 3, 4급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고 1, 2급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요 분사구 구별 자체가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언어마다 약간 동사에 가까운 명사에 가까운 성격이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학습자 1, 2급, 3, 4급 또 여기 지금 수시 기능에서 1, 2급 학생들이고 자 3, 4급 요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우즈베크 처음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이제 그 기존구조에는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학술적으로 자기 모국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랑 똑같아? 이 꽃 예쁘다. 비동사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어로 똑같이 그러면 동사형으로 가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쨌든 안 쓴대요.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기존한 게 이게 있고 과거가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국어를 가진 그룹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식 기능에서도 수식 다른 부분에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쁘다가 그대로 오지는 않잖아요. 예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얘들은 여기까지 보면 확실히 이거는 활용하지 않잖아요. 격변화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론적으로 한국어와 형용사가 다른 거예요. 한국어 형용사랑 우즈베크 형용사가 다른 그룹에 속하니까 이 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차보고 뭐 어순도 똑같고 뭐 활용하고 격검
공주도 있어요, 그죠? 기주배도. 그래서 쉽게 말하기는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말고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질문 안 받으시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이제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 속 연소사 비교 주제로 아제르바이잔 언어대 알리에가 마가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 교사 알리바바 하입니다. 제가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 속 연소사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래동화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원서사는 특히 특정 문화권에서 이상적인 인간사항과 사회적 역할을 규정짓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특히 연원을 어떻게 보면 그 전래동화에서 나타나는 연원은 그 사회가 생각하는 모범생이자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되는 그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회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바로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 속 연원서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연원화되었는지 그리고 각 사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전래동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도입하지 않고 이론보다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즉 어떠한 인물이 그리고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여 연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소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전래동화는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 11편 그리고 한국 전래동화 15편입니다. 책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전래동화 50이라는 서적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확나가를 하는 전래동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동화 책에서 나오는 이제 그 연운 소사가 드러난 동화들을 선택해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한국 전래동화 속 연운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래동화에서 연운으로 묘사된 주인공의 성별, 사회적 지위를 살펴본 다음에 그들을 연운으로 만드는 능력 혹은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운으로 묘사된 인물들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은 15편의 동화 가운데 10편에는 연운으로 묘사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연운적인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선차별적인 요소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컨대 남자 주인공들이 영웅적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집단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여성들이 주로 남편, 아버지 등 가족 구성원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거나 희생을 합니다. 남성은 집단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싸워 연운이 될 수 있으나 여성이 연운이 될 수 있는 영역은 결국 가족이라는 자원으로만 한정됩니다. 연운적 행위의 주인공들의 주식 배경을 살펴보면 평범한 지방과 사도성 미든으로 다양합니다. 전래동화에는 교훈 목적도 갖고 있지만 하층민들한테 희망의 씨앗을 누리는 이데올로기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래동화에서 평범한 철신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화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대리만족을 유도하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그럼 어떻게 주인공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이 사람들을 연운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혜, 깨, 힘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데 한국 전래 동화에서 많이 결정적인 것은 역시 지혜, 깨였습니다. 지혜는 힘, 권력, 넘보다 더 우세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혜 하나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부각되어 간주됩니다. 전래 동화에서는 깨도 지혜 영역에 속합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지만 동화사에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된 깨는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희생입니다. 희생한 용기 이거요. 지혜의 주요 주인공들은 남자였다면 희생의 주요 주인공들은 여성입니다. 남자 주인공들은 주로 이제 머리를 써서 연운이 되지만 여주인공들은 몸을 바치며 헌신하는 것이 그들을 연운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사회에서의 남녀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이제 통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 남자들이 이제 머리를 써서 똑똑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이제 여자들은 집안 아기 돌봄, 양육 집안 등으로 그 역할을 한주던 여성에게는 똑똑함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요구되는 그런 전통사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적 이제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에서는요, 이제 11편의 전래동화 속에서 10편에서 연운으로 이제 묘사된 주인공들은 다 모두 남자입니다. 주신 배경을 보면 남자 주인공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자 약자입니다. 특별한 권력과 재물을 갖고 있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여자가 연운으로 묘사된 똑똑한 소녀 같은 그 전래 동화에서도 등장한 여주인공은 완에 달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이것은 딱히 이제 그 한 편만 이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난 전래 동화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연운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연운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분석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마법입니다. 마법에 달성하기 전까지 본인들의 의지와 용기도 중요하게 제시되나 승리의 길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혜, 힘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힘이 혼자서만 작용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뭔가 추가적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힘과 관련보다는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가 작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법이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교가 희망의 씨앗을 누리는 것
것과 똑같이 마법이 등장하면서 좀 희망을 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래동화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지런함과 용기입니다. 이런 것은 곧 가난한 삶의 원천으로 묘사되어 노동과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작용되었던 수단과 능력 각각 다르지만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자원에서 선행이 부각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에서는 악행이 절대로 연nhập 수 없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자를 없애기 위해서 친날조차 도입됩니다. 효도보다는 가족적 가치 효도보다는 선과 정의가 모두 우선시되어 부각됩니다. 이때 사랑도 서사 속에 도입됩니다. 여인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남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한편 여인들은 실제적으로 성원이 이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원서사에서 그들은 부차적인 인물로만 qo전됩니다. 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 두 나라 전래동화는 모두 가부장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정동사회에서 존재해왔던 남성 우월주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이제 남성이야말로 가정이나 사회의 기준으로 인식됐던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은 단지 누구의 딸이나 아내 혹은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그 전체성이 한립되었고 이는 전래동화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남성들의 연인적 행위가 개인적인 자원을 넘어 사회적인 자원과 연관되는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는 사랑과 결혼, 가족이라는 연육으로만 한정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희생입니다. 한국은 전래동화에서는 남자를 위한 희생과 더불어 이제 부모를 위한 희생, 즉 효도를 하는 이름하에서 희생이 많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여성의 희생은 딱히 사랑, 남자, 가족이라는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부모를 위한 희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경우 하층민입니다. 한국은 하층민과 더불어 성비, 사도 등으로 다른 계층도 연원으로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에서는 이런 계급적 다양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은 언제나 약자이고 악은 언제나 강자라는 구조가 언제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원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상적인 인간성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한국 전래동화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성의 대부분이 견우, 지혜와 효도입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에는 무엇보다 더 부각된 것이 용기입니다. 한국 전래동화들에서 집단주의,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가 반영되지만 아제르바이잔 전래동화에는 유목적 전통의 개인적 용기와 도전이 강조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분석하는 전래동화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보편화된 그런 결과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 분석한 전래동화 6편에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자, 시간은 없고 자꾸 트론은 지고 그래서 저는 한민족
민족 간의 민족 문화적 측근성에 대한 고찰을 알타이 문화권이라는 그 뿌리에서 민족적 기원으로 흉노족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언어적 측근성 그리고 문화적 측근성에 대한 요소를 몇 가만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튀르키예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알타이 문화권에서 특별히 그 시대 때 민족으로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문화적 주도 그다음에 주역 세력이었던 흉노족이 이걸 통해서 터키 민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이 쪽에서 내려오는 흉노족 부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는 우리가 기원전 3세기 무렵 중앙아시아 드넓은 초원지대를 지배한 세력으로 흉노족은 투르코, 몽골, 만주, 퉁구스족, 한민족 등 이른바 알타이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족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족은 이들이 투르코의 한 방언을 사용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노는 어떤 종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적 혹은 제국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벌한 지역이나 투항한 지역의 왕들을 그대로 수장으로 인정하면서 통치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흉노가 강성할 때는 수많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었습니다. 흉노 제국은 일반적으로 몽골 고원을 중앙 부분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한반도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천산에 미치는 강대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흉노의 전성기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의 위협을 막고자 했고 한무제는 흉노의 배후를 치기 위해서 BC 139년에 장군을 서역에 파견하여서 월지국가의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사의 비단길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무제 집권기를 거치면서 흉노와 한나라의 양측 다 파멸해 가면서 흉노는 내부 분열을 거쳐서 기원전 57년에 공서로 분열이 되어지고 이제 기원후 48년에 동흥노는 남흥노와 북흥노로 이제 또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흥노는 중국에 동화되고 북흥노는 151년도에 멸망하면서 잔존 세력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370년경에 발칸반도에 출몰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유발시키는 훈족으로 역사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훈족을 튀르키에서도 이 훈족을 자기네의 민족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최초에 이루어진 터키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육군은 흉노 제국의 창건자 묵투기 정규군을 조직하고 즉위한 기원전 209년을 튀르키예 육군의 창건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육군의 엠블럼을 보면은 BC 209년에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는 흉노의 민족들이 이루어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민족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흥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훈족의 재등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흉노의 한 갈래가 서쪽으로 이동했다면 동쪽으로 이동한 흉노의 한 갈래가 바로 동천에서 신라와 가야의 시조국들이 이제 김씨 시조국들이 되었다고 봅니다. 흉노족이 왜 그런 동천을 했었을까? 왜냐하면 흉노족은 고성능의 철기 무기들과 이제 궁술에 능한 용사들이었는데 이미 패망한 자신들의 옛 제국에 대한 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기 제작의 필수인 철을 생산하는 지역을 찾아서 한반도인 사만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야 왕국은 철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의 가야와 신라로의 동천을 뒷받침하는 유물들이 뭐냐면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왕의 비문과 그 다음에 대당 당나라에 있었던 김씨 부인의 묘비 명예는
흉노의 왕자 출신이었던 투구 김일제가 그들의 조상으로 그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제의 후손들이 한반도 이남으로 왔었을 때 지금의 가야, 신라의 땅이었던 나주, 해남, 김해, 제주 같은 지역에서 그 당시에 신라라 때 발행되었던 화폐인 오수전이나 하천 등이 발굴됨으로써 이제 흉노의 신라와 가야의 동천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라 문무대왕비에 나타난 투옥 김일제라는 이름이고요. 당나라 때 살았던 김씨 부인의 묘비명에 나타난 투구 김일제와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대 시대의 재련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지는 곳이 우리 남한 서한 지역에 이제 나주, 해남, 김해 이쪽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화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동천을 보여주는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인들이 사용했던 알타이어는 투르크족에 속한다는 것이 통계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노라는 민족과 그다음에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어떤 친근성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한국과 터키 사이의 단어들의 존재가 그대로 좀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직명을 보면 터키는 왕수장을 칸이라고 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왕이나 통치자를 거서가 마리칸이라고 불렀습니다. 터키어로 수상이나 재상을 바칸, 바시바칸이라고 하는데 신라 때의 재상을 각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칸, 바시바칸, 바칸 등은 여전히 통용되는 일상의 용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용어를 봐도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빠, 바바, 마을, 마할레, 눈 보라, 보라, 알았다, 안나들. 그 다음에 음식의 명칭을 가도 만두, 마트, 차, 차이, 맘마, 마마, 호박, 가박, 벌, 발, 수, 물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습이라든가 갈래에서 보면 두레라든가 토레 같은 그런 명칭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적 친근성에서 보면 흉노의 기마술, 그러니까 흉노 사람들은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말의 기마술이 뛰어나고 그 말을 달리면서 360도를 활을 쏠 수 있는 명중률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 흉노족들이 구사했었던 그 기사법을 우리가 파르티안 기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법이 그대로 우리 고구려의 무용촌 벽화라든가 백제 금동대학로의 기마 수령인물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수령궁전에서도 그대로 그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리간지는 흉노가 사용한 달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나라 때 시작돼서 중국의 영향권과 동남아시아의 지역에 이루어진 문화권이라고 보지만 사실 시리간지는 흉노 제국에서 음력에 기초하여 사용하던 것을 돌궐 시대 때 태양력에 기초하여 토착화시킨 시간 측정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터키에 나와 있는 시리간지의 12동물을 보면은 단지 대지만 달라요. 대지만 거북이로 표현되어 있고 시리간지 동물이 그대로 형태가 남아 있고 또 그런 것을 예술화했었던 셀주치세라든가 이런 시대 때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흉노족들이 썼던 것이 이제 고분이 옛 무덤이 쿠르간이라는 겁니다. 쿠르간은 주로 흉노 귀족 중에 무덤으로 지하에 무덤 구덩이를 하고 상부는 동물을 만드는 형식인데 흉노의 문화를 이해하는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쿠르간이 신라의 무덤 양식의 적성목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양식하고 거의 같은 형태를 띄어주고 우리가 삼국시대 때 무덤의 형태를 봤을 때 유일하게 신라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형태가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이것이 흉노족에서 내려오는 무덤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타이 산이라는 것이 알타이 산에 알튼이 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알타이족들은 자기네 주변에 있는 그 알타이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산이에요. 그것을 성산으로 여기며 이제 금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문화의 고유한 한국 문화가 고스란히 되어 있는 것이 신라의 금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들이 그 당시에 10개 정도가 지금 세계에서 출토되었는데 가야와 신라 땅에서 나타난 것이 8개고요. 신라 금관의 특징은 사슴뿔 모양, 그 다음에 새 깃털, 그 다음에 고고 등으로 이렇게 장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북방 민족의 장식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금관을 보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머리 둘레는 굉장히 작습니다. 12살 아이의 머리 둘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냐? 편두의 풍습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편두는 뭐냐면 유목민족 기마용사들에게 나타나는 변형된 두개골이에요. 투구를 쓰고 말을 타는 기마용사들에게 용이한 형태로 머리에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흉노족의 상류층이나 지근층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두는 신라 금관의 크기가 유독 작은 것에 대한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타이 문화권의 금애호 사상과 풍습은 여전히 한국과 투르키예에 있는 사회 풍습, 여인들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한국의 여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친목동을 했던 것이 금반지기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은 형태와 목적으로 터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알통균우라래요. 그냥 금의 날, 그 다음에 카든날을 기르고, 그러니까 여자 친목회 이런 식으로 해서 터키에서도 여전히 여인들이 금을 중심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터키의 결혼식, 아이 출생, 그 다음에 할례식 같은 그런 잔치 문화에서 선물로 선호되는 것이 금입니다. 다 금으로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단지 금이 지닌 경제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북방계의 유명 문화와 알타이 문화의 오랜 금애호 사상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두 민족 간에 있는 흑묘족에 기원하는 민족적 친환성과 또 여기에서 또 지역적 토대가 되는 알타이 문화권의 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랄 알타이족에서 기원한 언어적 측면성과 그 다음에 흑묘족의 유전적 특징인 몽골리안 반전이 있죠. 우리도 있지만은 터키인들에게도 그대로 아주 그들도 몽골리안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계 기마 민족에서 발달한 기마술과 공술 등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와 일대의 강범위의 분포되어 있는 후르강과 신라의 적성목과 무덤 양식과 그 안에서 출토되는 한국 유물들도 한민족 같은 민족이 분류하는 그런 알타이 문화권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거고 좀 쉬셔야 되고 쉬시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내용을 이제 핵심만 즐겁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특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중앙아시아에도 다 대부분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인 자리가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인 만큼 저희 이렇게 모여서 특혜 중앙아시아 한국 다 공통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발표 준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3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한 7분 정도만 쉬고요. 3시 40분에 이어서 이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